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아는 돈에 대한 상식을 조금 넓힐 수 있는 내용을 다룰 겁니다. 사실 핵심은 오늘 영상이 아니라 다음 영상인데요.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다음 영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하면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피에 빗대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 몸속에서 산소와 각종 영양소를 공급하는 피가,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 경제 시스템 역시 돈이 잘 돌아야 건강한 국민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룰 주제는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부르는 화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돈이나 화폐라고 부르는 개념을 금융시장에서는 통화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해서 표현하니까 오늘 방송 역시 통화라는 단어로 통일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통화라는 녀석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려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통화의 기능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익숙한 개념이니까 이 부분을 먼저 다루면서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돈의 기능이네요. 네, 우리가 통화의 기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예. 일반 경제학 서적에서는 보통 세 가지 기능을 강조하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화지표 해설서에는 통화의 기능을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니까 저희도 한국은행 자료에 맞게 네 가지 기능을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우선 통화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교환 매개의 기능을 들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래 수단이죠. 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대로 우리가 통화라고 하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화랑 상품을 교환하는 걸 통화의 교환 매개 기능이라고 합니다. 예, 이건 뭐 당연하게 아는 거죠. 네, 그리고 통화는 가치 척도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우리는 화폐의 단위를 사용해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길에 깔려있는 상품을 봤을 때 거기 물건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상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네요. 가치를 매길 때 얼마 정도 할 것 같다는 돈을 척도로 삼죠. 가끔씩 소주 몇 병이나 통닭 몇 마리로 가치 매기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네, 그거는 생각 못했네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통화의 세 번째 기능은 가치 저장의 기능입니다. 아, 맞네요. 우리가 가치 저장의 기능이라고 하면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구매력을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는 기능을 말하는 건데요. 사실 가치 저장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굳이 화폐 같은 통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산들도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요.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도 가치 저장의 기능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대신에 보관 비용 측면이나 변동성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 통화라고 평가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가치를 돈으로 저장하고 있으면 보관 비용보다 보관 수익이 되는 경우도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의 네 번째 기능은 이연 지급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이런 단어가 있다 정도만 참고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느낌상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네, 당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설명하면 괜히 시간만 길어질 것 같아서 제외했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첫째 교환의 매개체, 두 번째 가치의 척도, 그리고 세 번째가 가치의 저장, 이렇게 가치의 교환, 척도, 저장의 기능이 있는 거네요. 네, 앞에서 통화의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가볍게 워밍업 정도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다루는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 다음 주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그런 보조 영상의 개념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내용이 다음 주 영상에서 내용을 매끄럽게 이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 영상에서 오늘 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진행하게 되면 주제에 집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다룬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통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하려면 본원 통화부터 해서 M1, M2라고 하는 머니1, 머니2 같은 협의 통화, 강의 통화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얘기하기
얘기하다 보면 시청자분들이 취침 모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늘은 통화의 흐름적인 측면에서만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나라의 경제가 과연 건강한지 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에 유통되는 통화의 규모를 확인하는 방법이 좋은 수단이 되는데요. 실물 경제에 유통되는 통화의 규모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한 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유통되고 있는 통화가 적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통화의 양이 100인데 만약에 60이나 70만큼의 양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면 실물 경제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화의 가치는 높아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말은 결국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수요와 공급 개념에서 가격 이야기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네, 통화량 기준으로 가격을 보자 이거죠. 돈의 희소성 개념으로. 네, 맞습니다. 시중에 통화량이 적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예전에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게 600원이나 700원만 줘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격하고 물가는 같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통화량이 적어서 돈 가치가 올라가면 물가는 내려간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경제 규모에 비해서 많은 통화가 유통되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는데요. 앞의 경우랑 논리 전개를 반대로 진행하면 되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요구하는 통화의 양보다 시중에 많은 통화가 유통되고 있다면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급여를 받는 봉급 생활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소득이 줄어든 것 같은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그만큼의 구매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에는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당연하고도 뻔한 건데 이게 갑자기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르는 거고요. 다르게 생각하면 통화량이 많아지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월급은 똑같은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경제 규모랑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비교할 수 있으면 그 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예. 앞에서 설명드린 예는 아주 단순화시킨 간단한 얘기는 한데 어쨌든 앞의 내용만 보더라도 통화량의 증가나 통화량의 감소가 한 나라의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통화라는 존재 자체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실제로 경제 분석가들이 정말 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지표가 통화 공급량입니다. 통화 공급량이요. 네, 제가 조금 전에 통화 공급량이라는 단어를 살짝 꺼내봤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말하고 통화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말을 마치 같은 의미로 착각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잘못된 표현일 수 있어요. 유동성이란 단어하고 통화 공급량이라는 단어를 왜 구분해야 되는지는 다음 주 통화정책을 다루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통화 공급량하고 유동성은 같은 말이 아니네요. 네, 우리가 흔히 통화정책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경제 규모에 맞게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여서 건전한 실물 경제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정부가 하는 재정정책의 목적은 국내 거시경제 안정화 이야기를 하셨고 네. 통화정책은 건전한 실물 경제를 만드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펼쳐지는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한 경기를 살리는 측면에서 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통한 양적 완화 같이 통화량을 확대하는 경우만 마치 통화정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통화량을 축소시키는 것도 통화정책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도 두 가지 다 통화정책이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어떻게 확대시키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통화량을 확대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한테 익숙한 것부터 순서대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통화량을 확대하는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나 신용도가 높은 사채 같은 국공채를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푸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를 우리는 본원통화라고 얘기하고요. 본원통화요. 네, 본원통화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중앙은행이 공급한 유동성이 그 유동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게 본원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유동성하고 통화 공급량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서 유동성이 가리키는 의미가 바로 본원통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오늘은 본원통화나 M1, M2 같은 통화 지표에 대해서는 안 다루기로 했으니까 용어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이 부분부터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가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한국은행에 팔고 정부는 한국은행한테 새 돈을 받습니다. 아직 시중에 풀리지도 않은 한국은행에서 막 나온 새 돈이죠. 이게 본원통화고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정부가 돈 푸는 방법 첫 번째가 국채 발행, 두 번째는요. 그리고 통화량을 확대하는 두 번째 방법은 중앙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에게 해주는 대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은행이 은행한테 대출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만 대출받고 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은행을 금융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든 금융기업이든 경영을 하다 보면 돈을 빌릴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대출이 필요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은행이라고 해서 돈을 못 빌릴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거네요. 네. 통화량 확대 두 번째 방법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네요. 세 번째는요. 통화량을 확대하는 세 번째 방법을 살펴보면 정부가 국내 외환 시장에서 외환을 적극적으로 사들여서 그렇게 국내 통화량을 확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쉽게 국채를 매입하는 첫 번째 방법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량을 확대하는 네 번째 방법은 정부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각 나라의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 일정 정도 금액의 예금이 예치돼 있는데요. 정부도 저금을 하네요, 한국은행에. 네, 이렇게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 돈을 그 돈의 주인인 정부가 인출해서 실물 경제에 유통시켜버리면 중앙은행에 본원 통화가 공급되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앞에서 통화량을 확대시키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반대로 통화량을 축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의 내용을 조금만 참고하시면 각자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을 거라 판단해요. 그럼 이 본원 통화를 늘리는 방법이 첫 번째,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한국은행에 돈을 빌린다. 네, 두 번째,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 한도를 높여준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국내 외환 시장에서 외환을 구입하는데 정부가 돈을 쓴다. 네 번째, 한국은행에 저금했던 돈을 인출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부가 통화 정책을 펼칠 때 통화량을 늘린다는 거는 본원 통화를 늘리는 거지 시중에 돌게 하는 건 아니네요. 네, 정리해서 얘기하면 본원 통화를 늘린다는 말은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늘린다는 뜻이고요. 본원 통화를 늘렸다고 해서 꼭 시중에 통화량 공급이 늘어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본원 통화라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갓 나온 돈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영상이 제법 중요하니까 오늘 영상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다시 한번 들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통화의 기본적인 기능하고 통화량을 확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다룬 내용은 통화에 대한 기초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다룬 내용은 다음 시간을 위한 징검다리 영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통화 정책이 실전 투자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판의 흐름을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예. 예전에 제가 다뤘던 영상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로 연결되는 조각들이다 보니까 아마도 다음 주 영상에서는 예전에 다뤘던 영상에 대한 내용도 일부 언급될 것 같습니다. 예, 기대가 되네요. 김하백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도내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고요. 통화량을 늘리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원 통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본원 통화 개념은 이해하고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들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